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쿄 시부야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소리가 왜 변했냐고요? 제가 사용하는 음성 서비스인 11랩스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제가 또 한번 사용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부야는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일 겁니다. 시부야에 와야 비로소 도쿄에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교차로로 불리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가 이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 때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게다가 10년이 넘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2030년은 돼야 이 공사도 끝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만 명이 오가는 이곳에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선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목소리만 계속하면 낯설지 모르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부터는 원래 목소리로 다시 가보죠. 도쿄그룹이 펼친 관격 시부야 전략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례가 아닌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건축 공학적인 면이 강했죠. 근데 오늘은 브랜드와 문화 쪽으로 조금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시부야에서 도쿄의 행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들이 큰 땅만 개발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일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큰 땅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쿄는 작은 땅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땅도 창의적 기회로 전환하고 상업 공간을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시켰죠.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공간들 4곳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시부야면 시부야 파르코가 빠질 수 없지만 이건 도쿄가 아니라서 오늘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야 큐프론트입니다. 시부야 치타야로 더 유명한 곳이죠. 스크램블 교차로 바로 앞에 위치한 시부야 치타야는 8층 규모의 복합문화 시설입니다. 1999년에 개장한 이후 시부야 문화의 상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래 음반과 DVD 대여점으로 시작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원래 1층과 2층에 음악과 영화 관련 상품을, 3층부터 6층까지는 서적과 만화를, 7층과 8층에는 카페와 이벤트 공간을 운영했었는데요. 2024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치타야를 운영하는 CCC는 쉐어 라운지, 팝업 스토어, 포켓몬 센터 등 경험과 공간이 중심이 된 공간으로 변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베이비몬스터와 구글의 팝업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구글 픽셀폰과 제미나이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이 중심이 된 팝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요한 건 치타야가 아닙니다. 이 빌딩, 시부야 큐프론트 그 자체가 중요하죠. 이 빌딩은 그냥 빌딩이 아니라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빌딩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부야역 앞 미네기시 빌딩을 새로 지으려는 계획이 나왔어요. 시부야역 하치코 출구 바로 앞 그 유명한 스크램블 교차로라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건물은 그런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였습니다. 80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부지에서는 일반적인 쇼핑센터를 짓기가 어려웠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작은 땅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포기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마노 야스히로였어요. 그는 자신을 라이프스타일 프로듀서라고 불렀는데요. 건축가의 일도 디자이너의 일도 마케터의 일도 모두 하는 사람이었죠. 하마노에 대해서는 이미 프롬퍼스트에서 다루었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마노는 도시 공간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제한하는 곳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한 작은 땅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3가지 관점으로 시부야 큐프론트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시부야를 더 크게 생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마노는 시부야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츠다이, 에비스, 상엔자야, 롯폰기까지 포함하는 방영 3km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더 큰 시부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디지털 쪽이라는 사람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잡았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집도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아닌 사람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바뀌고 있던 시대에 꼭 필요한 공간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디지털 문화를 건물에 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빠르게 발전하던 디지털 문화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건축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했어요. 이 3가지 아이디어가 합쳐지면서 지금까지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큐프론트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큐프론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건물 외벽에 달린 거대한 전자 간판 큐즈아이였어요.
1200인치나 되는 이 LED 스크린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핵심 상징물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스크린 덕분에 큐프론트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부야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고,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시부야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 이미지가 되었어요. 작은 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마노는 수직 공간을 정말 똑똑하게 활용했습니다. 지상 8층, 지하 3층으로 총 6,838제곱미터의 복합 상업시설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가게를 어디에 배치했느냐였습니다. 이 전략적 공간 배치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1, 2층에는 스타벅스를 배치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제3의 공간을 대표하는 브랜드였거든요. 특히 2층에서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설계했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츠타야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일본 문화 콘텐츠를 이끄는 브랜드였으니까요.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 스타벅스와 로컬 문화의 상징 츠타야를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하마노가 꿈꿨던 새로운 형태의 도시문화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큐프론트가 완성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시부야 지역이 문화 중심지로 변신했어요. 애니메이션, 음악 등과 함께하는 기간 한정 팝업 스토어와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팝 컬처와 디지털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큐프론트가 문화적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2024년 츠타야가 리모델링 되면서 내부는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문화 플랫폼 역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부야가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했다는 거예요. 큐프론트의 성공으로 시부야는 단순한 지하철 환승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화 관광지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와 큐프론트의 거대한 LED 스크린은 이제 도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도쿄에 오면 반드시 들리는 필수 코스가 되었죠. 큐프론트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시작된 접근법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토라노몬 힐즈의 글라스락,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 그랜드 그린 오사카 등등 이 건물들 모두 큐프론트처럼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와 문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부야 큐프론트는 결국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모든 걸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마노 야스히로는 다른 사람들이 한계라고 본 작은 땅을 기회로 바꿨고,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큐프론트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통합적 접근이 진짜 성공하는 도시 공간을 만든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큐프론트는 전 세계 도시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어요. 결국 진짜 혁신은 제약을 핑계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약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상상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큐프론트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부야 109입니다. 시부야 109는 1979년 문을 연 이후 45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패션 문화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시부야 109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쇼핑몰을 넘어서 문화적 상징 의미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잡아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축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이게 단순한 멋을 위한 게 아니라 경험을 만드는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원통형 건물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다층적 브랜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왔습니다. 시부야 109는 무엇보다 다케야마 미노루가 설계한 독특한 원통형 건축 디자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건물은 모서리가 예각인 부지의 특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한 원주형 설계입니다. 금속 외벽으로 덮인 겉면이 현대적이고 멋진 모습을 연출하죠. 그러다 보니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도 잘 보이는 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축가가 단순히 공간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을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제약을 건물 브랜딩의 핵심 요소로 바꾼 창의적 접근을 했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원통형 구조가 만드는 특별한 쇼핑 경험들을 보면 첫째로 끝없이 이어지는 쇼핑 여행이 가능해요. 원형 구조라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층과 매장을 둘러보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직선 구조와 달리 다음엔 뭐가 나올까 하는 탐험하는 재미가 있죠. 둘째로는 층층이 보이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원통형 중앙 공간 덕분에 각 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살아있는 느낌을 주죠. 셋째로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외관입니다. 시부야 교차로에서 바라볼 때 양쪽 건물들이 만드는 깊이감 속에서 시부야 109 자체가 더 강조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건물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 상징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구글에서 시부야를 검색하면 시부야 109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진 중 하나거든요. 시부야 109는 이런 뛰어난 위치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각적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2019년 4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디자인된 간판은 로고의 핑크 색깔이 점점 변하는데요. 이 모습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어디에서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럼 이제 시부야 109의 내부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죠.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총 10개 층에 약 120개의 매장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원형 동선은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매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시부야역 지하와 연결되어 있어 아주 편리하죠. 근데 좀 많이 걷는다는 게 단점이면 단점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토대 위에서 시부야 109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요. 크게 5가지 핵심 전략이 각각 서로 연결되면서 시부야 109만의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이 문화의 거점 역할인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시부야 109는 갸루 문화의 발원지로 자리 잡으며 금발 염색, 선텐, 독특한 화장과 패션을 통해 일본 젊은이 문화를 선보였죠.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위 문화의 실험장 역할을 하며 기성세대의 규범에 도전하는 새로운 미적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했는데요. 지하에 위치한 생활 잡화점인 플라자만 해도 다른 매장과 다르게 10, 20대가 선호할 만한 공간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두 번째는 패션을 통한 커뮤니티 만들기입니다. 시부야 109가 원래 패션 커뮤니티 109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쇼핑몰이라는 성격을 넘어서 패션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브랜드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철학은 실제 공간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과 파우더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SNS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09 스퀘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근처에 메가돈키호테도 있다 보니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입니다. 이 부분은 라포레 하라주쿠를 운영하는 모리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인데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40년 이상 지속된 이런 변화 능력은 시부야 109 브랜딩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시부야 109는 1979년 패션 커뮤니티 형성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갸루 문화, 2000년대 브랜드 확장, 2010년대 디지털 적응, 그리고 2020년대 사회적 가치 추구까지 각 시대의 젊은이 문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는 메시지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2019년 로고 리뉴얼과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는 이런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최애 아이 팝업과 서브컬처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이는 시부야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과의 협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쉽게도 주술 회전 카페는 없어졌더라고요. 네 번째는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최근 시부야 109는 일본 지역 문화의 발신지에서 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해외 고객을 늘리려는 상업적 전략을 넘어서 일본의 독특한 젊은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문화적 사명감에서 시작합니다. K-팝 아이돌들의 광고와 한류 콘텐츠 적극 수용, 해외 관광객을 위한 면세 서비스와 다국어 지원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뉴진스, 블랙핑크, 세븐틴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젊은 세대의 관심사와 시부야 109의 브랜드 정체성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로는 경험 중심 공간으로의 진화가입니다. 도쿄 그룹은 2025년 현재 시부야 109의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을 완전히 통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젊은 솔루션 컴퍼니라는 새로운 비전해 진행된 이번 리뉴얼에서는 총 21개 점포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유니섹스 상품 전개와 폭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는 브랜드 구성을 선보였습니다. 8층에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중심 팝업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최AI 팝업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 2층의 에모그 먹 스탠드 같은 새로운 푸드존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종합문화 체험 공간으로의 전환을 구현하고자 하는데요. 이는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경험 중심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브랜드 메시지의 실질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타야 공원과 블루보틀 키타야 공원점입니다. 키타야 공원은 시부야와 하라주쿠 사이에 위치한 약 1200평 규모의 작은 도시공원인데요. 1950년대에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시부야 상업지구와 요요기 공원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공원은 낙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곳에 블루보틀이 생기면서 키타야 공원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약 100평 규모의 세련된 매장입니다. 통유리창과 높은 천장,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흥미롭게도 블루보틀이 키타야 공원 안에 들어선 배경에는 도쿄그룹의 전략이 있었죠. 그 시작점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공원 내에 레스토랑이나 매점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공원 유지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PFI 파크 프로젝트의 도입으로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문화와 소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이 바로 시부야구였습니다. 시부야구는 2019년 키타야 공원 정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면서 이 법을 토대로 한 민간 개발 실험에 나섰어요. 그 결과 니켄 설계와 크레이지 에드로 구성된 시부키타 파트너스가 지정 관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쿄가 이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으로 참여합니다. 도쿄의 전략은 단순히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키타야 공원을 전면 리모델링한 후 블루보틀을 전략적으로 입점시켰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기여를 하고자 하는 블루보틀, 재팬의 출점 전략도 블루보틀이 키타야 공원에 새로운 점포를 만드는 것에 영향을 부었죠. 하지만 도쿄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키타야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했어요. 사실 이전까지 키타야 공원은 주변 의류 브랜드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는 평범한 공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시부야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도쿄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쿄는 시부야 109에서 시작된 영향력을 키타야 공원까지 확장하며 관격 시부야를 더 견고하게 다듬었습니다. 또한 시부야 109, 시부야 파르코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장해 시부야를 10대부터 30대 이상까지 어우르는 공간, 시부야는 젊은이들만 모이는 곳이지라는 인식을 바꿔나갔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특히 요요기 공원의 PFI 프로젝트로 조성된 더 스테이지로 이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도쿄는 시부야와 하라주쿠를 연결하는 진난 지역 전체로 영향을 키웠습니다. 2025년 3월 도쿄도 시부야구 진난 1초매에 요요기 공원 내에 비스테이지라는 상업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뉴밸런스 런허브를 소개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역동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방문객 누구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주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창조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개인의 창의적 표현과 문화 창출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품고 있죠. 비스테이지의 탄생 배경에는 블루보틀 키타야 파크점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법 개정이 밑바탕이 되었는데요. 도쿄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모 설치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요요기 공원 파크 PFI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기획된 곳입니다. 이는 공원이라는 공공공간과 민간의 상업적 역량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도쿄 부동산을 대표 기업으로 하고 도쿄, 이시카츠 익스테리어, 도쿄 커뮤니티가 참여했으며 요요기 공원 스테이지스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20년간 운영할 예정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도쿄 그룹의 치밀한 관격 시부야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블루보틀 키타야 공원점의 성공적인 정착과 미야시타 파크 같은 도심 공원 리모델링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도쿄는 비스테이지를 통해 시부야 109에서 시작된 상업적 영향력을 키타야 공원을 거쳐 이제 요요기 공원까지 연결하는 광범위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적 개발이 아닌 면적 확산을 통해 관격 시부야를 라이프스타일로 연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도쿄 그룹의 전략적 영토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시부야역의 앵커 빌딩들이 시부야역을 주변에 점을 만들어 선을 이었다면요. 이곳은 하라주쿠 지역을 키타야 공원, 도쿄 프라자, 하라카도, 오모카도와 함께 관격 시부야를 면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부야의 앵커 빌딩이 도시공학적인 면이 강하다면 이곳들의 공간들은 라이프 스타일로 연결해서 빌딩보다는 브랜드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키타야 파크는 블루보틀, 비스테이지는 뉴밸런스죠. 비스테이지의 입지는 교통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JR 야마노테선 하라주쿠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8분, 도쿄 메트로 메이지 진구매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시부야역 A2 출구에서 도보 12분이라는 황금 같은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스테이지는 도쿄가 시부야와 하라주쿠 양대 문화 중심지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곳이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곳에 건축 거장 당에 겐조가 설계한 요요기 국립경기장이 위치해 시각적 풍경까지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비스테이지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부야와 하라주쿠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DNA를 가진 두 지역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는 개장 초기여서 모든 테넌트가 완전히 입점하지 않았지만 이곳이 지향하는 비전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시 문화와 자연 환경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스포츠, 미식, 예술,
음악, 자연 체험 등 다층적이고 다채로운 활동을 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쿄가 이곳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스트리트 문화 및 러닝과 같은 일본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 문화인데요. 일본은 스케이트보드가 첫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은 메달을, 2040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러닝을 포함해 육상은 인프라가 매우 좋죠.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요요기 공원 비스테이지와 도쿄 플라자 하라주쿠의 하라카도, 치카이치를 연결하며 러닝이라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를 하라주쿠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심에는 도쿄의 개발과 테넌트 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쿄는 단순한 소비 공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새로운 생활 양식과 문화적 가치를 제안하는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도쿄그룹이 시부야와 하라주쿠 일대에서 펼친 관격 시부야 전략을 살펴보면 작은 땅에서 시작된 도시 혁신이 어떻게 거대한 문화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것은 시부야 큐프론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00제곱미터라는 작은 땅의 한계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한 하마노 야스히로의 접근법은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제3의 공간 개념과 디지털 문화를 건축에 담아낸 철학은 이후 도쿄그룹 전체 개발 전략의 DNA가 되어 도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혁신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뿌리는 이미 시부야 109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통형 건축 구조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쇼핑 경험과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구성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선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79년 문을 연 시부야 109는 45년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브랜드의 생명력이 시대적 적응력에서 나온다는 것도 증명해왔습니다. 갸루 문화에서 K-POP, 메타버스까지 각 시대의 젊은이 문화와 결을 함께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쿄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블루보틀 키타야 공원점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도쿄는 PFI 파크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공간에 상업적 가치를 더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을 구현했고, 이는 기존의 상업시설 중심 전략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키타야 공원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카페 매장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도쿄가 시부야에서 하라주쿠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향후 블루보틀의 도요스공원점으로도 이어졌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요요기 공원 비스테이지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러닝 문화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 문화와 생활체육의 결합을 통해 도쿄는 시부야 하라주쿠를 잇는 문화적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시부야역에서 시작된 점적 개발이 큐프론트와 키타야 공원을 거쳐 선으로 연결되고 비스테이지를 통해 면적 확산을 완성하는 체계적 영토 확장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방점을 찍는 곳은 도쿄 플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와 오모카도이지만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미래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인데요. 도쿄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은 도시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상업시설로 머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도시 공간은 경험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는 물리 공간과 디지털이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상업 기능과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을 의미하는데요. 도쿄는 45년간의 일관된 실천을 통해 이 방향성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보여주는 일관된 방향은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철학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온 결과입니다. 작은 땅의 제약을 기회로 바꾼 도전이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브랜딩으로 발전하고 공공과 민간의 결합을 거쳐 통합 생태계로 완성되기까지. 도쿄가 보여준 여정은 전 세계 도시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브랜드를 구축해가는데 여전히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